자, 25년 3월 통합사회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어봤죠. 자, 본문을 잘 읽어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흙, 물, 식물, 동물까지 대지윤리를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할을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여기까지만 봐도 알도 레오폴드의 입장이다. 자, 생태 중심주의, 윤리학의 선구자죠. 여기에 적절한 내용 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이성을 지니지 않은 개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성을 지니지 않은 개체까지도 도덕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알도 레오폴드의 입장입니다. 2번 대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 무관한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3번 무생물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적 가치가 아니다. 수단적 가치만을 지니는 게 아닙니다. 자,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4번 인간은 대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고요.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되었다고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대지 공동체의 온전성을 위한 인간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맞는 선지이죠. 대지 공동체의 온전성을 위한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의 주장을 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 이 반론이란 말을 주의 깊게 안 읽은 친구들은 이 문제를 틀렸을 거예요. 자, 가부터 보시면은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이 나와 있고요. 이게 대전제 소전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를 아울러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전제에 인간에게 유용한 실험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유용한 실험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연결고리가 빠진 게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소전제에 들어오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소전제가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유용하다라고 했는데 반론의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랑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선지는 자, 보시면은 3번 보시면은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인간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꼬집고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 입장, 어떤 입장인지 한번 살펴보죠.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냐면요. 의무의식에 따른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의무의식에 따른 행동. 자, 그 다음에 도덕 법칙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칸트의 흔적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칸트의 의무론이죠. 그래서 인간이 선의지를 발휘를 해가지고 정언명령에 따라야 한다.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어울리는 입장 한번 보실까요? 1번 다수의 쾌락 증진을 위한 도덕 법칙을 수립해야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하면 공리주의가 떠오르죠. 그래서 벤담이나 미리 떠올라야 됩니다. 2번 누구나 지켜야만 하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무론입니다. 칸트의 의무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시겠고요. 3번 행동의 도덕성은 행동의 동기보다 결과에 근거해야 된다. 자, 의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지가 되지 못하고요. 4번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이것도 칸트와 어울리는 선지가 아닙니다. 5번 자율적 존재인 인간은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하지 않았고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4번 인터넷 게시판 화면 밑줄 친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을 기억부터 리을까지 있는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나의 입장을 파악해야겠죠? 정의의 원칙을 제안을 했는데요.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기본적으로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이죠.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게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회 균등의 원칙까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죠. 평자원이라고 선생님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그리고 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요게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을 허용할 때 반드시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회균등의 원칙까지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지하는 댓글을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부터 보시면 지위 획득에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해요. 그렇죠. 사회적 자원을 지위 같은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기회균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될 수 없다. 아니요. 요거는 전체적인 자유의 체계가 증진될 수 있으면은 경제적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돼요. 맞습니다. 자유 우선성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롤스가 그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다고 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기본적 자유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롤스를 자유주의자로 만드는 원칙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입니다. 리을 보시면 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 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측면이 여기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이 차등이 허용이 돼야 된다 하는 데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까지 해서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여행일지가 나와 있는데요. 국가 A의 수도에 도착해서 베를린 장벽을 보러 갔다. 국가 A의 수도가 어디죠? 베를린이라는 거죠. 베를린을 수도로 하는 나라 독일입니다. A는 독일이에요. 자, 그리고 쭉쭉쭉 읽어 나가가지고 기업 근처를 보니까 국내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 국내적인 노력, 사회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시사하는 바. 자, 여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A는 20세기의 극심한 종교 갈등으로 인해 분단되었다가 아니고 이념이죠. 이념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독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 독일은 경도상 우리나라의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에는 자, 국내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죠.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휴전협정 체결을 했다. 일단 독일에서 이 동서독이 나눠지는 데 있어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도 말이 안 되고요. 자, 니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시사하는 바, 분단 극복을 위해 이념적 갈등을 확대하면 안 되죠. 이념적 갈등을 좁혀나가야죠. 축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통일을 시사하는 바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질화 문제 해소를 위한 교류 협력의 활성화. 그렇죠. 어느덧 남과 북이 분단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질화 문제가 문화 측면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교류 협력의 활성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골라야 합니다. 갑부터 보실까요?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요 정도 지금 한창 내신 공부해 나가는 친구들 아시겠죠? 누군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발휘해가지고, 근데 그냥 발휘하는 게 아니고 탁월하게 발휘. 탁월하게 발휘하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자, 인간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덕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excellency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덕을
덕에 이르는 게 중요한데 이 덕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어요. 지적인 덕 그리고 품성적인 덕. 지적인 덕은 쉽게 말해서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적인 덕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너무 딥하게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아는 것이다. 그리고 요 품성적인 덕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실천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어요. 사실상 실천이 되어야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이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에 이르러서 이 중용, 어떤 상황이든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는 중용에 이르려면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라고 보았고 그게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을은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몸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 요걸 보고 아포니아와 아타락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아포니아란 몸의 고통이 없는 상태 그리고 아타락시아는 자,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상태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요게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다. 에피쿠로스가 그렇게 보았죠. 근데 이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어떤 욕구는 억제하고 어떤 욕구는 충족시킬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런 워딩을 한 거고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실까요? 행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고선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수단이 아니고 행복은 최고 목적이다.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적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 있는 행위를 습관해야 된다. 아까 품성적인 덕 이야기했습니다. 실천하는 것. 근데 그 실천하는 게 이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행복한 삶이란 어떠한 쾌락도 충족하지 않는 삶이다. 자, 자연적이고 필수적이라면은 그 쾌락은 충족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각가을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을 발휘해야 된다. 요거는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인간의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할 때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고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주는 욕구가 무엇인지 이성으로 분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리을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리을 4번이겠네요.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부터 다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부터 보시면은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도의에 힘쓴다. 인의 하면 생각나는 공자죠. 공자는 이렇게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하며 이 불가지론, 사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나를 보시면은 삶은 기의 모임이고 죽음은 기의 흩어짐이다.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자연의 변화에 순응,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장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장자, 공자는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가, 장자는 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인과 그리고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해탈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연기 나오고 윤회 나왔으니까요. 불교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 도가, 불교 각각 사상이라고 보시고 적절한 걸 찾으시면 돼요. 1번부터 자, 유교.
죽음보다 현실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바로 답이 튀어나왔네요. 현실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후 세계는 불가지다. 알 수가 없으니까. 자, 나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자,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는 것은 인위라고 도가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인위. 그래서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인위.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노력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것. 요게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윤회를 반복하기 위해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자, 윤회를 반복하기 위해가 틀린 거예요. 자, 이 윤회라는 것은 해탈을 통해서 해소가 되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 윤회라는 거는 극복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고,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것이 무상하구나,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 엮여 있어서 내가 카르마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게 아니구나, 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것. 그래서 윤회를 반복하기 위해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는 것이 아니고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해탈,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 4번 가와 나인데,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인을 실천해야 된다.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가 틀렸죠. 자, 유교, 도가 모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요. 나와 다 죽음을 거부하고 불멸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 이게 도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불교에서도 이 생로병사, 사고라고 하죠. 이제 고통인데,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행복론으로 보았어요. 행복의 길로 보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그래서 1번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대한 설문 결과인데 10월 25일을 맞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지켜야 할 민족 자존의 섬이다. 바로 떠오르시죠? 독도입니다. 가에 들어갈 섬은 독도. 자, 1번부터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울릉도 아닙니다. 독도가 가장 동쪽에 위치해요. 2번, 영해 설정 시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통상기선은 쉽게 말해서 최저 조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 기준선이죠. 해안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자, 여기는 이어도입니다. 이어도가 어디냐면은,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주도 밑에 이 정도에 위치한 섬이에요. 자, 울릉도는 여기 있고 독도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4번.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맞습니다. 국가유산청에 의해서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주변 바다에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 있다. 맞습니다. 조경수역이라고 하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수역. 여기는 북한 한류하고 스시마 난류가 만나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한류, 스시마 한류 이렇게 보시고요. 자, 9번 넘어갈게요. 자,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 자연재해에 잘 대비해야 해 라고 얘기를 했죠.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가로 열쇠 1번은 이미 쓰였네요. 열대적이압, 열대성적이압 이렇게 불리고, 세로 열쇠부터 봅시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 폭설이죠. 폭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고, 세로 열쇠 4번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가옥이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현상, 다름 아닌 홍수입니다. 홍수. 그러면은 기역하고 우가 나와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블랭크 비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자연재해라고 했으니까 저는 가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현장에서 떠오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른 현상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실까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GIS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를 건설한다. 입지로 가장 적절한 것.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죠. 배점 기준.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한다고 했으니 자, 점수를 한번 잘 매겨 봅시다. 한번 가보실까요? A부터 볼게요. A는 일단 매우 우수입니다. 코딩 기술 수준에 해당한 내용이겠죠. 3점을 주시고, 자, B도 3점을 주시고, 자, 그리고 C는 우수니까 2점을 주시고, 자, 여기는 양호니까 1점, E는 우수니까 2점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5입니다. 지금 개발자 시간당 평균 인건비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5니까 2점을 주셔야 되고요. 30점이니까 또 2점을 주셔야 되고요. 자, C는 18점이니까 3점을 주셔야 됩니다. 인건비가 낮네요. 자, D 23이니까 25 미만이라서 3점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E 보시면 45니까 1점을 주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자, 의사소통 원활 정도, 매우 원활이니까 3점 주시고요. 그리고 양호 같은 경우에는 1점을 주셔야 되고요. 원활은 2점, 매우 원활 3점, 원활은 2점.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곳이 A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다음에 만나시면 곧바로 계산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의 기억부터 미음까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루 쿠스코 시대 구경입니다. 연중 봄과 같이 온화한 기후. 자, 페루 쿠스코 1권 3단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중 봄과 같이 온화한 기후는 상춘기후 바로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상춘기후. 자, 요거는 열대 고산기후의 특징이죠. 자,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사실상 답을 캐내신 거예요. 쭉쭉 그래도 읽어 나가봅시다. 하지만 기온에 니은이 커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다.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다만 봐도 일교차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판초를 입은 원주민이 알파카와 라마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 오케이. 자, 쭉쭉 내려가시고 한때 잉카 제국에 쓰여지만 이후 유럽의 식민 지배. 자, 페루는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1544년부터요. 1544년부터. 네, 지금은 식민 지배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성화인 최후의 만찬이다. 크리스트교 성서의 내용을 그린 것이지만,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성서의 내용을 그렸는데 식탁의 한가운데에는 페루 원주민의 전통 음식인 꾸이가 등장했다. 꾸이는 기니피그를 통째로 구워서 만든 요리라고 했고요. 아, 이거 되게 신기하죠? 크리스트교 성서의 내용, 우리가 BC, AD 할 때 그 기준점으로 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트교 성서의 내용을 BC, AD가 교차하는 0년 이 전후로 이렇게 보셨을 때 꾸이가 그려져 있다는 건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자, 지리적인 배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활동을 했을 때에는 중동을 배경으로, 중동 지역, 현재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 페루에서 전통 음식인 꾸이가 등장한다는 게 되게 재밌죠. 이게 문화융합의 사례가 아니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1번부터 그러면 선지를 본격적으로 봅시다. 기억은 적도 부근의 저지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자, 상춘기후, 열대 고산기후라고 있습니다. 열대 고산,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에서. 자, 2번, 니은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은 일교차이다. 자, 니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일교차.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디귿은 안데스 산지에서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자, 2번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3번. 디귿은 안데스 산지에서 짐을 나르는데 유용한 가축이다. 알파카와 라마. 그렇죠. 열대 고산기후. 알파카와 라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리을로 인해 페루에서는 에스파냐어가 공용어로 사용된다.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보시면 적절합니다. 5번. 미음은 유럽 문화와 원주민 문화가 융합된 사례이다. 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 자료에 가해에 해당하는 국가를 A에서
E까지 이 중에서 고른 것을 물어봤네요. 이번 휴가에 어디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가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간헐천도 있고 용암도 있습니다. 블루라군은 꼭 가야 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외 온천이야. 자, 블루라군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온천으로 불립니다. 지열발전소에서 나온 온수. 자, 이쯤 되면은 이곳이 아이슬란드라는 거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A,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B는 어디냐? B는 터키입니다.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호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튀르키예라고 발음해주세요. 자, C는 미얀마입니다. 동남아시아 미얀마. 자, 그리고 자, 디귿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여서 남아공이라고 하죠. E는 뉴질랜드 되시겠습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의 교양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챙겨가 주시고요. 13번 가시죠. 자, 표가 등장했는데 연령층별 인구 비율이에요. A부터 C까지 국가에서요. 자, 각각 말리, 베트남, 프랑스 중 하나라고 했고요. 자, 프랑스는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베트남은 중진국, 말리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분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각각 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의 특징이 잘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말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유서연층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A가 말리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노년층의 비율이 가장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지금 청장년층 비율이 가장 높고요. 유서연층 비율이 가장 낮죠. 그리고 노년층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프랑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C는 베트남이 되겠죠. 청장년층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노년층 비율은 말리보다는 높지만 프랑스보다는 낮고, 유소년층 비율은 말리보다는 낮지만 프랑스보다 높고 적절하죠. 자, 이렇게 보시고 기억부터 읽어다가 봅시다. A는 B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클 것이다. 자, 유소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면 너무나 인구 구조가 유소년층에 쏠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죠. 네, 과거를 되돌아 봤을 때요. 그래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말리는 베트남보다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자,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율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청장년층, 노년층. 자, 보시면은 50대 이 정도라고 보시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68대 8 정도니까, 자, 확연하게 말리가 청장년층 비율이 높죠. 노년층에 대해서. 그래서 낮다는 게 틀렸습니다. 그렇죠. 노년층 인구 비율이 그래서 낮죠. 청장년층이 높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디귿 보시면은 B는 A보다 평균 수명이 길 것이다. 자, 프랑스는 말리보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길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의료기술도 프랑스에서 더 발달해 있을 것이고, 자, 이 의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리을 보시면 B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다. 요거는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죠. 자, B가 C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시겠네요. 자, 원테이크로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보실게요. 그래프는 국가별 태양광 발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봤다는 가정하에서 영국의 평균 일사량은 독일보다 많다. 자, 평균 일사량 나와 있죠? 영국 어디 있습니까? 영국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 독일은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독일이 영국보다 많네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쉽게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중국의 평균 일사량은 세계 평균 이상이다.
세계 평균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세계 평균 일사량은 여기인데 중국이 더 왼편에 위치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칠레이다. 자, 칠레가 평균 일사량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 비율도 가장 높네요. 태양광 발전 비율이 가장 높다. 자, 일사량도 가장 높고 태양광 발전 비율도 가장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다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평균 일사량이 가장 높은 것이랑 이 태양광 발전량이 높은 것이랑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네,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태양광 발전량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 태양광,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태양광 발전량을 결정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비율과 그리고 전체 발전량이죠. 그런데 전체 발전량이 칠레보다 훨씬 큰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칠레가 요만하다면은 전체 발전량이 칠레가 요만하다면 다른 국가가 요만하다고 했을 때 칠레가 비율이 높아도 다른 국가가 발전량은 절대적으로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3번 선지에 속아 넘어가시면 이 문제는 틀리시는 겁니다. 자, 4번. 대한민국의 태양광 발전 비율은 세계 평균 미만이다. 자, 세계 평균이 표기가 되어 있죠.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율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대한민국은 그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 미만이다. 정답이 나왔네요. 4번이 정답이 되시겠어요. 자, 5번 보시면은 평균 일사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 자, 지금 요런 흐름인데요. 평균 일사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기에는 발레들이 여러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자, 15번으로 갑시다. 지도에 표시된 국가 A, B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고르라고 했네요. A는 미국이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B는 영국입니다. 자, 기업부터 봅시다. 미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요, 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맞는 선지. 자, 니은 영국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그렇죠. 이 내각이 애초에 의회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구성이 되고요. 이제 정책을 펼치다가 내각의 신임을 잃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해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신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D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의원내각제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D급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명예혁명 그리고 영국에서는 독립혁명이 발생했다. 정확히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혁명이 있었고요. 자, 독립혁명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죠.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16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립혁명은 언제였었죠? 1776. 그래서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세요. 명예혁명은 1688.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에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얼로 갑시다. 미국과 영국은 모두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에 해당한다. 자, 미국에는 맞는 내용인데 자, 영국은요 유럽 문화권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닭까지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작성된 댓글만에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생님의 전문 영역 이 경제 파트에 도달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동일한 달러를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주고 샀어야 했어요. 1달러를. 이제는 이 동일한 1달러를 2,000원 주고, 극단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빠르니까요. 2,000원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자, 보시죠. 갑은
한 달 후에 미국 여행을 가려고 한대요. 이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좀 곤혹스러울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달러로 환전을 해서 이 달러를 보유한 채로 미국 여행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달러를 사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더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을은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자, 유학비를 송금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유학비도 달러로 보내야 하죠. 미국 대학에 달러로 돈을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전보다 달러로는 동일하지만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 케이스 주의를 해주시고요. 병은 미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원화로 환산하면 해피한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가, 원화를 달러로 서둘러 환전하세요. 적절한 조언입니다. 서둘러 환전을 해야지 나중에 더 많은 원화를 내고 달러로 바꿔야 되는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나, 갈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지겠네요. 이미 설명을 선생님이 했습니다. 디귿, 보유 주식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변함없다면 원화로 환산한 보유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달러화 표시 가격이 변함이 없다면은 지금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달러 가치로 환산이 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원화로는 더 자산이 늘어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재판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B는 각각 민사 혹은 형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B 그림을 봤을 때 지금 A는 특징적인 게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자, 그리고 B는 검사가 없습니다. 오직 원고와 피고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각각 소송 대리인이 붙어있죠. 자, 그래서 A는 형사재판이다. 그리고 B는 민사재판이다. 이 정도 우리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부터 봅시다. 니은은 형벌의 정도에 대해 판결한다. 자, 니은이 아니고 기억입니다. 형벌의 정도에 대해 판결한 건 기억이고요. 자, 기억과 달리 디귿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자,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기억이죠. 디귿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뀐 내용이고요. 형사재판의 특징이죠. 주요 특징. 자, 그리고 3번 B는 민사재판은 리을의 소장 제출로 시작이 된다. 피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이 됩니까? 원고가 소장을 제출을 해야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바뀌면 되겠죠. A가 형사, B가 민사. 자, 18번 갑시다. 다음은 XJ 시장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요약한 것이다. 제목을 추려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 XJ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수요 공급 법칙은 뭐였죠? 자,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량이 감소한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량이 감소한다. 공급 법칙은 뭡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 좀 더 위에다 써볼게요. 수요 법칙이 이 친구고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수요 법칙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반비례하죠.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올라갔듯이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도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XJ 생산의 핵심 원료 가격 폭등.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을 보니까 XJ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타난다 했고 XJ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가격축이 있고 거래량 축이 있다고 합시다. 가격축, 거래량 축,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한 것처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가격이 내려갔을 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이 내려갔을 때 공급량이 이렇게 동일한 상황이 존재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적절한 걸 우리가 찾아보시면 돼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아니면 하방으로 이동했다. 두 가지 관점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측으로 이동한다, 하방으로 이동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은 가격인데 더 공급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는데 공급량이 동일하다. 이 말은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1번 XZ 생산의 핵심인 원료 가격이 폭등했다. 이러면은 원료 가격이 폭등했다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원료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은, 자, 같은 가격에 이렇게 공급하려는 사람이 쪼그라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의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산 비용이 올라갔다. 그래서 요만큼은 더 줘야지 생산하겠다. 요만큼의 양을요. 요렇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격 폭등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2번 XJ의 보완제인 YJ 가격의 대폭 상승.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보완제는 같이 썼을 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완제의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덜 사겠죠.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XJ 수요 감소 요인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 했을 때 수요 곡선이 좌측 혹은 하방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 3번 봅시다. XJ 생산하는 땡땡 기업의 XJ 생산 중단. XJ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생산을 중단했다면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공급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었으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급 감소의 의미. 자, 4번 XJ 생산 기술 혁신으로 XJ 생산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생산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으니까요.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아니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자, 하방 이동, 공곡선 하방 이동 혹은 우측 이동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을 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답으로 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생산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는 것은 같은 가격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혹은 더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점. 5번 XJ에서 건강한 수면의 지장을 초래하는 성분을 다량 검출했다. 이것도 수요 감소 요인이겠죠. 자, 수요 감소 요인. 자, 그러면 19번 갑시다. 두 문제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정치형태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 가는 국민이 있고 선거로 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법률 및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예요. 자, 요거야말로 대표를 선출해서 대표가 결정하도록 이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민주정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대의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대표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국민이 법률과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 네.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직접 민주정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직접 민주정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모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억부터 봅시다. 나는 직접 민주정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방금 이야기했죠. 정답이고요. 자, 간접은 직접과 달리 국민 자체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한다. 여러분들, 간접 민주정치든 직접 민주정치든 자, 국민 자체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은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실현 방식이 누군가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지 국민 자체 원리는 충실하게 실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니은선지가 맞다고 한다면은 국민 자체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인가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디귿. 자, 간접은 직접에 비해 법률 및 정책 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죠. 간접으로 하면은, 직접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대입을 해봤을 때 총 인구가 5천만 명이고 그 중에 유권자가 뭐 한 3천만 명, 3,500만 명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3,500만 명이 전부 다 참여를 해야 돼요. 모든 국가의 사안에 대해서 3,500만 명이 다 참여한다면은 너무나 이 표결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위해서 표결이 필요하잖아요. 표결하는 데서부터 실행되기까지 에너지, 그리고 시간, 그리고 사회적인 자원이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간접 민주정치가 직접 민주정치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맞는 표현이고요.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정치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맞는 말입니다. 자, 직접은 간접에 비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기 쉽다. 직접 민주정치의 경우에는 국민이 국가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무관심이 나타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니은 일이 틀렸고 기억 디귿 맞았으니까 정답에 2번이 되시겠네요. 마지막입니다. 20번. 자, 다음 자료는 물가 안정 및 고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활동이다. 재밌네요. 경제 상황 카드 가 나에서 한 장, 대책 카드 A부터 C까지 해서 2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돼요. 물론 20번이라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앞에 문제들을 잘 대처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20번을 풀 때는 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고 전제를 하고 차분하게 이런 긴 문제는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모의고사마다 주어질 것이고 수능 때도 비슷한 문제를 만날 것인데, 여러분들 심적인 여유 확보하는 거. 문제가 길면 길수록 한숨 쉬지 마시고 어떻게 풀지 조바심 갖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상황 카드를 한 장 선택하고 대책 카드를 A부터 C까지 선택해가지고 자, 조합을 잘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 카드에 적힌 경제 문제가 적혀 있나 보죠. 상황 카드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대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시는 것이고요. 자, 한번 지우고 봅시다. 가부터 보시면 경기적 실업이 심각하다. 오케이. 자, 경기 침체 상태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 요거는 액면 그대로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대책 카드로는 A는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상, 이자율을 올린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사업을 확대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 보시면 이자율 인상은 대표적인 통화정책이네요. 통화정책이란 통화량과 금리 조절이죠. 이런 수단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기 안정, 물가 안정 이런 목표를 실현하려는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 그리고 공공사업 확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대표적인 재정 정책들이죠. 재정 정책. 자, 이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국가의 세원이 있잖아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 세원을 확보해서 그 세원을 가지고 재정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세금이 들어오고 세금이 나가고 이 세원을 사용하고 세원을 걷어들이고 하는 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경기 부양, 경기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보고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뭐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종류도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냥 알아만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행의 지급 준비율, 은행이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의 비율이죠. 자, 은행이 예금을 유치를 했을 때 그 예금의 일정액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집니다. 이 지급 준비율을 올리고 내리고 조절을 해서, 자,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은 은행에 돈이 많이 남아있게 돼가지고 시중에 통화가 덜 풀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돈이 덜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급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자, 은행이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금액이 적어지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통화정책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국채를 사고 파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있습니다. 국채 매각, 매입이 해당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 국채 매각 매입은 저와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날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을 테니까 자세하게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시장 조작까지 몰라도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설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재정 정책으로는요, 소득세율 인상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소득세율을 인상을 하면은 말 그대로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적게 번 사람들도 네, 소득세율 인상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내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세입은 늘어나고 국민들의 쓸 수 있는 소득,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재정 정책, 긴축하는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긴축 정책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자, 그리고 확장 재정 정책도 있는데요. 확장 정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뉴딜 정책 생각을 해보시면은 감이 빡 오실 것 같아요.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우리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 대규모의 공황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 사람들을 연병장에 집합해 놓고 그 자리에서 땅을 파라고 시켰습니다. 땅을 파라고 시켰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막 팠겠죠. 열심히 파고 저 다 파는데요, 다 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덮어주세요 하고 다시 덮었대요. 다시 덮고 나서 다 덮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 돈 받아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식료품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가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네, 뉴딜 정책과 관련한 재밌는 일화가 있죠. 자, 이게 바로 확장적 재정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변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갑을병정무라는 각각의 학생들이 카드를 뽑았어요. 경제 상황 카드 하나 뽑고 대책 카드 두 가지 뽑아가지고 이걸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매칭이 제대로 됐을 때마다 1점씩을 받는 거죠. 갑부터 봅시다. 경제 상황 카드 가를 뽑았어요. 경기적 실업. 그랬을 때 대책 카드를 A, B를 뽑았는데, 자, 이 경기적 실업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중앙은행이 이자율 인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A카드가 바로 이자율 인상인데, 이러면은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화량이 줄어들고 이 경기적 실업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실업 상태를 더 극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쓰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A는 잘못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 B, 정부의 공공사업 확대. 요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공사업을 정부가 벌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요 실업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만 적절해서 갑은 1점을 받아야 됩니다. 1은요, 똑같이 가를 골랐습니다. A는 우리 적절하지 않다는 거 확인했고요. C 한번 볼까요?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아니, 실업이 심각한데, 만연해 있는데 정부가 돈을 이전보다 덜 써. 이거 긴축적 재정 정책이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건데, B도 한번 표기를 해보죠. 공공사업 확대, 확장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자,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상, 통화정책이죠.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C도 적절하지 않고요. 틀렸다고 했고요. 병 같은 경우는 똑같이 또 가를 뽑았습니다. 가가 인기가 좋네요. 자, B부터 보시면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적 실업을 해소하는 데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C는요, 긴축적 재정정책이라서 반대되는 거니까 얘도 1점을 받으셔야겠네요. 을은 빵점이었고요. 자, 정으로 갑시다. 정은 나를 뽑았어요. 나는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심한 상태에서 이자율을 인상했다. 이게 바로 한 1년 전쯤 얘기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자,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연준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파월 혼자 결정을 한 것은 아니죠. 자, 하여튼 간에 이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이야기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귀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돈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물가 상승이 억제가 될 수 있겠죠. 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돈의 가치를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그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그걸 금리라고 하는데, 자, 금리를 올린다, 돈의 대가를 올린다, 돈의 가치를 올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의 가치를 올려가지고 물가 상승을 억제한 케이스가 바로 1년 전부터, 1년 전쯤에 이제 마무리가, 1년 전까지는 아닌가요? 6개월 정도의 마무리가 됐던 일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뭐 2, 3년 전부터 크게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이거 TMI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 확장을 위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 3년 전에 왜 이렇게 물가가 가파르게 심하게 오르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코로나 시기 있었죠? 코로나 때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니까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걸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시중의 통화량을 엄청 늘렸습니다. 정부가 시중의 통화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물건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극심하게 인플레이션이 벌어진 이유는 돈을 극심하게 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다시 돌아가. 물가 상승 심각하다. 요 상황을 골랐고, 이때 A부터 볼까요? 이자율 인상. 그렇죠.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펼쳤습니다. 맞고요. 정부가 공공사업을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공공사업을 확대하게 되면은 유효 수요가 증대돼서, 쉽게 말해서 총수요가 증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물가 요 수준이 이미 높은, 극심하게 높은 상황이었다면은 이 극심한 상황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곡선의 이동을 통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B는 틀렸고요. 정한테도 1점을 줘야겠네요. 자, 마지막 무입니다. 무도 나를 골랐어요. A는 맞는 이야기라고 했고요.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자, 물가 상승이 심각하니까 재정지출을 줄인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유절 말 걸 그랬네요. 총수요가 이렇게 있고 총공급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균형가격이라고 합시다. B축, Q축이라고 했을 때요. 자, 여기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축소하면은 총수요가 줄어들겠죠. 총수요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C, I, G, X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G가 내려가면 총수요가 떨어지게 돼서 여기 하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초반부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물가는 이전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이런 긴축적 재정 정책을 실제로 정부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는 2점을 받으셔야 되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합사회 전 문항 해설을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통합사회를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선생님 수업을 수강하셔도 좋고, 아니면 예보크 플랫폼을 통해서 선생님 수업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통합사회가 2028 대입 개편으로 인해서
자, 모의고사. 바로 다음 모의고사부터 상대평가로 전환이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수능을 여러분들이 치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수능은 1등급 4% 변별을 반드시 할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전까지 이전 시스템에서 변별은 이 4% 변별은 사탐 2과목으로 했어요. 총 9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이걸로 등급이 나뉘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 여러분들 요 사탐 2과목에서 고득점 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탐 2과목 가지고 4% 변별했던 시절의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이 통합사회 수능을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요거를 3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때 저희 자세한 통합사회 선생님이 집필을 했는데 자세한 통합사회 곧 중간고사 앞두고 계시죠? 자, 고1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까지. 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모두 담아서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뛰어난 집필진 분들이랑 같이 집필한 거라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